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공수처가 박정훈 단장 외에 또 다른 간부로부터 VIP 경로했다는 얘기,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증거를 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결정적인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최혜병 특검법도 지금 재표결이 좀 되어 있고 공수처 수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다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출근길 유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공수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들었다는 진술을 지금 확보했네요.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죠. 해병대 고위 간부가 앞서 말씀하신 VIP 경로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확인했고 또 물증으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뭐 자동 녹음됐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이후에 삭제를 했지만 포렌식을 한 결과 이 녹취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김기현 사령관 본인 휴대전화에 지금 그런 네.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왔다. 이 말씀으로 좀 보이는데, 자, 시기가 이때 언제쯤으로 지금 합니까? 네, 경로설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인데요. 아하. 네, 공수처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 사령관과 통화한 간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 전후로 김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한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서 VIP 단어는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대목입니다. 네. 공수처는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김 사령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국방부에서 나온 진술이라면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도 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 역정을 낸다라고 또 여권 인사한테 말했던 사실,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방부 쪽에서 국방부 쪽이라면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 발언을 전한 시기는 VIP 경로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인데요.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 경로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스모킹 건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일단 한겨레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내용을 들은 여권 인사는 지난해 7월 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 부터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 이런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에 들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사실 지난해 8월 27일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박대령 쪽에서 만든 수사 진행 결과 문건이 공개되면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앞서서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이게 경로의 말이 이제 나온 게 맞나 보다 이런 약간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해당 여권 인사는 이보다 앞선 시점에 알게 됐고 지금까지 경로설에 대한 국방부 인사들의 확인만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여권 관계자 측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첫 증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양쪽에서 비교해봤을 때 네. 맞으면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경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상병 사건 등 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탄핵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지 15년 된 날이기도 했죠, 어제는. 그래서 여야가 그래서 봉하마을에 모여서 함께 화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일부는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놓고 또 공방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 장애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성일종 사무총장도 탄핵이 일상 구호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내에선 여전히 이제 일부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것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쓰거나 뭐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좀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뭐 알려진 의원들이 좀 몇몇 있어서 네. 앞으로 좀 이게 어떻게 이제 이 탈표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동아님, 이진아 기자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미미만님, 수호님, 쑥떡쑥떡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대통령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이게 비서관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네. 이분이 또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비선 실세로 알려진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혼나는 음성을 녹취했던 또 인물이기도 하죠. 정호성 씨는 사실 만기로 이제 징역을 다 살고 나오셨는데요. 네. 네, 정호성 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간다는 보도가 어제 연일 나왔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수사를 하고 받는 사이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관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 당시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는 좀 좋은 인상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제 24일쯤에 이뤄질,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때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 여야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본인이 구속 수사하고 국민이 탄핵한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게 보좌한 사람을 기용하는 건 자기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국민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여당도 대통령실 인사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인 것 같다라면서 좀 익명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또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러면서 좀 지적을 했고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영남권 의원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젤리스님, 기가 막히네. 샤시모드님, 막 가자는 거지. 또 새벽 1시 37분님이 콩가루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글쎄요, 뭐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네.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이렇게 같습니다. 한다면. 사면은 받았나요? 사면을 받지 않고 만기로 다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자로 될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네, 어제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어제 또 자사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제대로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라고 이제 카톡으로 적었는데요. 네. 보낸 사람은 이때 최재형 목사였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작년 5월에 윤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장에서 김창준 전 의원의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 앞에 서 있는 장면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상으로 나온 적이 또 있다고 어제 그 영상이 좀 보였는데요. 또 서울의 목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자문기관 자문위원회에 앉혀달라는 인사 청탁했던 인물이 김창준 전 의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최 목사가 이때는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준 직후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을 말했습니까? 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주고 나서는 김창준 전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를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9월에 최 목사가 부대표로 있던 통일TV 재송출도 가능하도록 알아봐달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가 실제로 움직였고 직원들의 연락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오간 통화나 녹음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공개한다라고 이제 잠시 한 발을 물러선 느낌이고요. 또 근데 이제 국가보훈처는 금시초문이라고 어제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준 전 의원은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에도 김 여사 수사 관련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어제 그 출국 금지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슨 금품음 또 재물 같은 걸 받았을 때 단순한 뭐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나 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나 이런 게 되게 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보면 뭔가 받고 무언가 해주려고 했다는 부분, 이건 알선수재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품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 자료나 증거로 좀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갈지 알선수재로 갈지 뭐 뇌물 등으로 갈지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중요한 뉴스로 지금 보이는데 뭐 이게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이제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달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 이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그리고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함께 참석해서 한 80여 명의 이제 경제인들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좀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데 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김 차장이 말한 것은 일단은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 양자 간 인적 교류, 경제, 기술 협력 등이 산적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미루어 봤을 때 왠지 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안을 과연 좀 얘기할 수 있을지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한중일 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중국 관영 매체에선 지난주에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 외교 고칠 기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한미를 강조하면서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죠.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이제 정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외교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요. 살살님, 뉴스토마토 9월달 구독자 120만 예상. 네,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120만 댓글 주셨고요. 자, 꼬망이 님이 역시 이진아 기자 발음 정확하고 좋아요.
뉴공 보다가 왔다고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주 말바오님, 또 쏜님, 이창호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지난 19일이죠. 개학 전당대회 치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 개혁신당입니다. 자, 개혁신당 내부 이야기부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예. 당선했지만 축하 인사를 일부러 안 드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너무 짜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개혁신당 원내대표 진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네. 뭐 진급 예정자인데 예. 그런 뜻인데 언제부터 그렇죠. 되는 겁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네. 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어쨌든 당선자들이 네. 그 오프라인에서 한 자리에 한 번은 모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하, 예.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메신저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원내대표를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예. 곧 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하. 됩니다. 곧 원내대표로 네. 진급을 지금 하신다. 하지만 안전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명만 생각을 바꾸면 아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그러네요. 한 네, 명만 그렇습니다. 바뀌면 예. 딱 그게 한 명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새 지도부가 지금 꾸려진 만큼 지난주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 숨은 반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뭔가 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 몇몇 가지 이제 문제 네.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 최초로 네. 언론인 투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심 50%, 네. 민심 25%, 나머지 25%를 이제 언론인 분들, 대학생분들 이야. 투표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저는 되게 재밌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긴 최고가 주장한 거는 투표권을 가진 언론인들을 미리 이제 좀 접촉을 한 것 아니냐. 네. 근데 또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정치인이 언론이 만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만나는 거 그 자체가 뭐 문제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실제 투표권이 있으셔야 되는 당원들이 있으신데 그게 또 잘 뭐 스팸 처리가 되고 그 아하. 모바일 투표 문자가 뭐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의 제기를 이기인 최고가 좀 세게 하셨는데. 네. 근데 또 사람이 착해요, 제가 보니까. 아, 이기인 최고위원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더 막 세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나와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지도부나 우리 당 전체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서 막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기하지는 예. 않았고. 예. 그 삐걱거린다 시작부터.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뭐 약간 삐걱거리는 거는 맞죠. 예, 예. 근데 저는 원래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뭐랄까요? 뭐 산통이라고 해야 네. 할까요? 이런 삐걱거림이라는 거는 뭐 또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기인 최고위원도 뭐 그렇게 뭐 완전히 전당대회를 불복한다거나 뭐 황교안 대표님 스타일로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부정선거 그런 얘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서로 아하.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들 하고 짚고 넘어가는 거다 생각합니다. 자, 허은하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젊은 대통령.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굳이 우리가 따져보면은 허은하 대표의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 네. 사실 개혁신당이 이제 신생정당이고 많은 분들이 이 당이 이제 지속 가능할까? 어디에 흡수되거나 뭐 또 연대하고 뭐 단일화 장사하고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사실은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비춰졌던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제 득표가 훨씬 저조하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의 이제 기본적인 뜻은 이 당에서 대통령 내지는 정말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디 흡수당하거나 막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고 탄탄한 당을 만들겠다라는 네. 것일 것이고 근데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하면 좀 약간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젊은 대통령을 만드는 당이 되겠다로 이렇게 좀 컨셉을 잡으신 게 아닌가. 아하. 실제 저희가 굉장히 젊은 당이니까요. 젊죠. 네. 그러면 그 젊은 대통령 중에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으니까 천하람 당선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아니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고요. 그 뭐 요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처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의원은 처음 됐지만은 그 거대 정당 당 대표를 하면서 대선 지선을 다 예. 이긴 그런 게 있고 예.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천하람 이간질 요런 게 좀 많이 자꾸 요 이간질하려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형님이 그렇다. 이거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 예.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웃으면서 또 즐겁게 하고 저는 아직 이제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다만 저도 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늘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 아마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지켜볼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원내에 이제 진입한 정당인데 전당대회 주목도가 좀 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천하람하고 이준석 빠진 전당대회 이거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당대표 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당 대표를 하게 되면은 네. 좀 당의 자원을 너무 몰빵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당에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이제 개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원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원내 네. 중심으로 좀 많이 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기적적으로 당선됐지만 네. 대부분의 좋은 우리 인력들이 사실 다 낙선의 아픔을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원외에 계시는 좋은 분들에게 공간을 좀 열어드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원내대표를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려들이 있었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준석파가 아닌 당원들을 모아야 되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파가 아닌 지금 당원들? 개혁신당의 당원 네.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네. 제 생각에는 적게 잡아도 80% 많이 잡으면 90% 이상이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천하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조금 있어요. 아이, 많습니다. 뭐 예. 약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사실은 더 늘어나야 돼요. 허은하 좋아서 온 사람, 아하. 조응천 좋아서 온 사람, 예, 예. 이원욱 좋아서 온 사람, 막 양양자 좋아서 온 사람, 이게 더 막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네. 전당대회가 더 재미있거든요. 각자의 지분도 확인하고, 예, 그리고 그 확장성도 확인하고 해서 막 치열하게 붙는 건데
지금은 사실 누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를 내가 돕겠다라는 취지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각자 세력을 많이 모아야 된다 네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천하람은 좀 빠진 것이다. 자, 국민의힘하고 관계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뭐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기도 하고 이제 22대 국회 곧 시작이 되는데 가장 이 질문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 국민의힘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예. 그 우리 국민의힘 분들한테 좀 글쎄요, 이건 그냥 개그 삼아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질척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좀 너무 과한가요? 아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약간 술 먹고 전화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 때, 막 힘들면 사람이 약간 이것도 이런 거 잘라서 나가면 또 국민의힘 분들 싫어하시던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튼 그냥 좀 정제해서 이야기하자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조금 힘들고 지금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헤어진 여자친구 그리워하듯이 이제 우리 뭐 예전에 한때는 좋았잖아, 다시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이면 곤란한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내에 있는 소심파들도 제대로 품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개혁신당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당내 소심파 중에서도 사실 매운맛들이거든요. 진라면 순한 맛도 지금 맵다고 하고 있는데 진라면 매운맛을 다시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직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순한 맛부터 먼저 좀 챙기시고 나와라.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을 믿고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갈 거라고 신뢰하시고 저희한테 이번에 표를 주신 102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연대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죠. 근데 왜 저희가 매사에 다 연대하고 매사에 같이 국민의힘이라 할 거면 왜 나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계속 손을 내미는 분위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결국 여당 아니냐, 합당 가능성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당의 입장이나 아니면 천하람 당선자 입장에서 그 부분 어떻습니까? 합당 부분? 이거는 이제 개혁신당 흔들기죠.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혁신당 흔들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특히 젊은 세대 표심이 가는 거를 좀 막겠다라는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보다가 허은하 대표 보면 선녀 같아 보이죠. 선녀 같아 보인다.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봐도 원래 이준석 대표 보면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 얼마나 싫어하고 그 국민의힘 주류에 있는 분들도 이준석 대표 쫓아내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게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선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허은하 대표, 이준석 전 대표랑은 좀 말이 통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같은 당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의 물꼬를 개혁신당부터 트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대통령 화한도 이번에 전당대회에 보내시고 뭐 저는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사에 같이 뭘 하거나 뭐 저희가 뭐 같이 뭘 연대를 하거나 뭐 합당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절대 것이다.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의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여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정의당이 잘 나갈 때 보면은 정의당이 얘기하면 좀 이게 그래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정의당 뜻대로 됐습니다. 의석수는 많지 않았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의당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은 갖고 있는 의석에 한정되지 않고 영향력 자체는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천하람 당선자도 그렇지만 이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또 하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보수 진보의 틀에 갇히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아. 아니, 왜냐하면은 보수 진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글로벌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특히 유럽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아하. 있나 약간 애매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게 과연 아니 안보는 맨날 보수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도 제대로 하나 안 하는 정당이 뭔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도 약간 오염돼 있고 큰 두 정당도 보수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희한테만 항상 와가지고 너희 보수야 진보야 선택해. 우리가 그거 왜 선택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소신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 소신파. 네, 예. 왜냐하면은 조응천, 이원욱, 양양자 같은 민주당 출신 소신파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금태섭도 예. 계시고 소신파 정당이라는 정체성 하나. 그 다음에는 미래 세대를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젊은 정당이라는 정체성 하나를 좀 네. 가져가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10대, 20대, 30대에서 먼저 조금 저희의 코어 지지층을 좀 만들고 그분들이 윗세대에다가 개혁신당 찍어야 나라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좀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소신파랑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성인 페스티벌을 얘기도 하고 위에 당에서 어른들 막 난리 나가지고 천하람이 그 돌았나 그 뭐 이상한 소리 하노 이런 분도 그렇습니까? 계시고 예. 예. 자, 올해 총가요.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하겠다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여전합니까? 하는 네, 겁니까? 저희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고 예.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해외 사례들을 굉장히 사력 있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체계화해야겠다라는 니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영부인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걸 넘어서 영부인의 범죄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가 의심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로서는 더 타이트하게 영부인의 법적 지위와 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런 부분들 저희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영부인의 법적 지위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리되기 전에라도 네.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정수석실도 사실 부활을 시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내에 보면 예전에도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네.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대통령 가족 문제부터 제대로 잘 짚고 넘어간다면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조금 더 입법으로 압박도 가하고 네. 더 제도화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28일 본회의에 이제 재의결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어제 뭐 두 자릿수, 10명 이상 이탈할 거다 이런 아.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탈표를 막겠다고 아. 약간 창가방패 대결처럼 표단속 하러 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표단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네. 오히려 추경 원내대표님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어허.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 밑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렇게 어떤 군의 대응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상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밑에서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있고 언제까지 여당이 한쪽 발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쪽 발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납주머니를 차고 가야 되는 것이냐? 왜 선거 끝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정치공학적으로도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표단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계시다 보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재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는데 21대. 네. 그럼 22대 갔을 때는 이제 천하람 당선자가 이제 가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22대에서는 시간 네. 문제지 100%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정말로. 아하. 그러니까 정치의 100%가 어디 있냐라고 예. 하시겠지만은 일단 그 뒤집는 데 필요한 표수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국민의 108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민의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도 잘 없고요. 네. 무엇보다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 자체가 그렇다.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김건희 네. 여사 특검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또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이거를 끝까지 뭉개고 국민의 민의를 거부하면서 가겠다? 그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되겠다. 친윤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해가지고 대선 나가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대인데 네. 의미가 없잖아요. 아, 차별화를 둬야 된다.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차별화의 니즈가 가장 큰 사람이 역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 이거 특검 계속 거부하면서 갈 수 있겠냐. 그리고 뭐 특검 한다고 뭐 꼭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라는 법이 있냐 이런 얘기들 물밑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깃발을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깃발을. 네. 김웅, 유이동 뭐 안 됩니까? 아, 좋은데 그분들 좋은데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깃발은 대선 주자급. 아, 급이 다르다. 약간 네. 그분들 좋으신 분들인데 네. 딱 깃발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미래 권력이 재편되면 내가 이번에 특검에 찬성하더라도 네. 당에서 소외되거나 어떻게 보면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미래 권력의 같이 창립 멤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저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수 바뀔 있다.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상면 특검법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계속 표단속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칠당 지도부가 투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거리 투쟁도 한다고 하고요. 민주당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개혁신당 입장도 한번 궁금합니다. 탄핵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예.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참 왜 이 탄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거부하는. 여러 어떤 안타까움들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 그 자체는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국민들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권력을 앞세워서 뭔가 외압을 가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그 네. 권력형 비리 이런 거 우리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그런 시도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 경로설, 외압설에 대한 네. 구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죠. 예.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양새. 네. 이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들도 저도 가끔 조금 오버할 때가 있지만 네.
조금 차분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너무 답을 정해놓고 앞서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는 거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현직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 3분의 대통령 중에 만약에 2분이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제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쨌든 야당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도 우리가 대통령 끌어내려야지라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서 조금이라도 국정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저는 저희 개혁신당에서 저도 그렇고 네.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정말 파국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론으로 가자. 개헌 얘기로 가는 게 저는 낫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나 레거시가 좋은 게 저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못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아, 예. 뭐 있으시겠죠. 열심히 하셨고 뭐 하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나고 공감되는 게 많지 않아서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그 외에 여러 헌법 개정 사안들 5.18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넣는 부분들 네. 포함해서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대통령, 특히 본인의 임기 단축으로 본인의 희생으로 4년 중임제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라는 거는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불행한 탄핵의 길보다는 특검도 받으시고 예. 오히려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큰 일을 하시라 이 말. 큰 일을 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탄핵은 아니라도 개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새로운 어떤 헌법을 열 수 있는 큰 일을 해달라. 그럼요. 아유야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자, 다시 좀 특검 얘기를 좀 하면 22대 국회 이제 열리면 특검들이 계속 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명 특검 정국이 초반기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합니다. 어떤 법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네. 거는 역시나 최상병 특검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아하.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네. 그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특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이게 특검 인플레를 초래하면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좀 피로하고 이게 특검이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네.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진행자께서도 군에도 계셔보셨지만 네. 군에서 장병이 희생됐을 때 약간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 군에서 뭐 사람 희생될 수도 있지.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 잘못된 거지만 마음속에는 약간 어차피 생명을 좀 하는 원래 좀 위험한 곳이고 예. 그리고 지휘 계통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군의 특수성도 맞습니다. 있고 예. 뭐 이게 뭐 군에서 약간 이게 뭐 은폐되고 좀 흐지부지 지나가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의 어떤 생명이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네. 근데 저는 군대나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실 대응도 보면 야, 그 작전하다가 사람 하나 그 뭐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다 그 지휘관들 처벌하면 그 지휘관들 나만 아나 그 예, 그 부분이죠. 예. 옛날식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사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맞습니다. 예. 국가는 한 명 한 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꼴 보기 싫다 왜 경로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군 문화의 바뀐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네. 굉장히 상징적인 저는 장면이 될 수 있고 특검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지금 병력 자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정말 후배들, 네. 자녀들을 믿고 군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최상병 특검이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크고 권력으로 정말 장병의 희생을
덮어버리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라는 네. 걸 명확하게 이번에 명징하게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22대 국회 뭐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은지 어떤 법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상임위 쪽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우리 박지훈 진행자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변호사 딱지를 좀 떼야 됩니다. 저 변호사 맞는데. 맞죠. 잘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도 아주 잘하고 네. 본인이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아주 유능하신 변호사님입니다만은 변호사이시지만은 방송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아주 잘 살리고 계십니다. 네. 저도 우리 진행자를 본받아가지고 변호사보다 이제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려면은 결국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고 미래 비전의 핵심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재위나 산자위, 정부위 같은 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과거의 잘못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제 비전을 좀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가장 많은 말씀도 주시고 가장 좀 미리 얘기하는 대로 조금 한 며칠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도를 좀 보면서 항상 생각드는 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권 행사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특검법 거부권 예상대로 뭐 행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무슨 신통해서가 아니라 네. 도대체 이 정부는 예측을 해서 빗나가지가 않아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한 2주 전에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네. 옛날같이 3시간 만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다 거부하는 이러지 못할 거고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데 네, 그대로 됐어요. 예. 그런데 회색지대 논법을 구사할 거다. 네, 네. 회색지대 논법이라는 거는 예컨대 저기 뭐랄까 이 특검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든가 네.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공수처 진행이 있으니 이렇게 완고거법을 쓸 거라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궁시렁 하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너절너절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거부권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철할 것 같더라고. 철할 것 같더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쫄리긴 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예측 좀 해주십시오. 28일 날 재표결 이제 공식화된 상황인데 예. 지금 다 막 수싸움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뭐 예측하시면 거의 다 거의 달마대사 아니십니까? 그렇게까지.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달라요. 분위기가. 지금 뭐 아까 천하람 그 당선자가 이탈표가 10표 넘을 거다. 네. 그리고 해병전후에 그 자유해병연대, 정해해병연대에서 해병대 국회의원들을 다 접촉을 했나 봐요.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들요? 네. 많이 있습니까? 꽤 있죠. 아, 예. 예, 그랬는데 최소한 알려지지 않은 2명은 또 확보했다고. 아,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어. 국민의힘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두 분은 약속을 했다 그러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냐면 네. 최근에 증거가 대방출되는 거예요. 저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 보름 전에 국회에서 의결될 때만 하더라도 네. 그 표결 직전에 갑자기 언론에서 막 사흘 정도 정신없이 특정 단독 맞습니다. 보도가 예.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한껏 띄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아유 뭐 반대라기보단 공수처 수사하는 거 보고 네. 22대 가서 해서도 늦지는 않잖아.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그렇죠.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 이런 게 나와? 녹취록이 나와? 뭐 어째 경로설이 또 누가 제3자가 어허. 확인을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쌓여 나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야 이거 파국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이거 했다 역사의 죄인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건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단은 중립지대 의원들이 이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 동요한다. 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흘이 제가 보기엔 운명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야, 4일간 28일까지. 이때 계속 뉴스가 터지고 주말 집회가 아주 대규모로 25일 내일 집회죠. 예. 예.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즉 주말을 경과하면서 이게 이제 광장 정치의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 어떤 현실감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 동요하게 돼 있고 동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예열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예열이. 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수사 상황이 조금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자, 지금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고 하루 전에 현장 간부들의 그 현장에서의 그 통화 내용, 이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거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8시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식으로 조주시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뭐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막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러한 녹취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나하나 뭐 증거들이 하나하나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이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무리한 그 수색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다. 현장의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 소관이다. 그렇죠. 그 대구에 있는 향토사단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54단은 저기 최상병 사망 그 전날 폭우가 그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다 철수했어요. 아하. 다 철수했어요. 예. 육군은 이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육군 아예 몰랐다. 아예 예. 몰라요. 예. 그리고 저기 한 번도 해병대가 육군의 54단장하고 지휘보고 관계가 형성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지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군은 이미 손 떼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육군 54단장은 지금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해병대 지들끼리 해놓고 아하.
그러는데 이렇게 뭐 그러면은 뭐 수변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며 수색하라 이런 사단장 지신 그럼 난 뭐냐? 임성근 사단장은 의견 제시였대. 글쎄요. 명령이 사단장이 얘기하는 아니, 것을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예, 있습니까? 여기 녹취록에다 16시까지 해라. 그다음에 강인해야지.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라. 예. 이런 말도 나오고. 사기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 저 군화를 신냐 장화를 신냐 네. 이것까지 통제하고. 야. 그래갖고 저기 수변에 내려가서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정성껏 수색하라 그러고 그 수색하는 걸 방송차가 그때 와 있다고 그 집중적으로 강행한 거거든요. 네. 사람을 수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경례 똑바로 해라 복장 통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폭우가 내리던 시기에 땀이 범벅이 되고 그 현장에서 뭘 입었든 뭘 어쨌든지 간에 외형이 중요하지가 않은 시점에 왜 사단장이 현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랬냐. 방송차가 그때 언론에서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도 7월 18일 날 투입을 했어요. 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네. 5분도 못 견뎠어요 금유에서. 큰일 그러고 나죠. 빠져. 예. 이걸 54단장이 지시했다고? 육군 54단장이?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형식적 권한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건 지금은 네. 작전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다 철수했어. 그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도 달리 지금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VIP 경로설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증언 하나가 또 추가 확보됐는데 이거는 원래는 박정훈 전 단장만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추가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두 갈래로 보셔야겠는데 네. 우선 공수처에서 뭘 확인했느냐. 그런데 해병대의 그 정훈을 담당하는 대령이 네. 공수처에 출석해서 나도 들었다. 아, 본인도 들었다. 간부 회의에서 예. 경로설 얘기하더라 사령관이. 이 증언을 했는데 네. 이분이 참 묘한 게 벌써 이건 예고된 진술인 게 네.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예. VIP 경로에 대해서 들은 적 있냐? 들은 적 있냐? 사령관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저기 사령관과 단둘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야.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 것 같지만은 부인이 자세히 아니죠. 보면 아니지. 부인이 아니죠. 부인이 아니지. 네. 누가 단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그런 거 관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그 박정훈은 죄가 없다. 그리고 모든 짓은 사령관이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직접 했다. 네. 이런 깜짝 놀랄 증언을 하고 얼마 후에 공수처에 소환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공수처가 이 진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김기한 사령관한테 들이댄 거예요. 예. 여기서 1차로 무너져. 아, 김기한 사령관이 다음에 예. 또 있어. 또 있습니까? 해병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군 하나가 예. 공수처에 동일한 진술을 또 아, 경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네. 그건 아직 언론에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또 나오겠네요, 좀 있으면.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또 있어요.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을 휴대전화. 예. 저 분석을 했더니 어디에 전화를 하는데 네. VIP가 경로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이번에 육성 파일이 나와버려. 김계환 사령관. 본인 전화기에 본인이 누구한테 야 대통령이 경로했어 이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본인 거. 저기 정말 예. 놀라운 거는 이게 작년에 사건이 확대되고 나서 예. 사령관이 자기가 녹취 파일을 스스로 지운 아, 또 지웠어요 그거를? 지운 거를 공수처가 복원해낸 거예요. 아, 즉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정도 되면은 해병대 내에서 예. 핵심 증인에 대한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 사유가 돼요. 야,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김기한 사령관이 공수처 가는데 네. 왜 변호사도 없이 갈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데도 변호사 없이 가서 나온 모습이 좀 신기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이댔거든요, 공수처가. 예. 봐, 또 부인해봐. 여기도 또 있어요. 예. 또 부인해봐.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그때 무너지면서 무너지면서. 김기환 사령관이 더 네.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네. 라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예. 해병대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말하냐. 요 진술도 이상하네요. 요것도 이상해. 세모 진술인데 그거. 아니, 예.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그렇죠. 거지. 난 얘기 못 한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통령 얘기를 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직 오늘 아침 식사하셨냐고. 아니 못했어요. 좀. 자, 식사를 했으면 하고 그렇죠. 안 하면 안 안 한 했으면 거지. 안 하고 했어야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제가 감히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히 식사. 아니, 이거는 해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그렇죠. 있어. 내 의견은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죠.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들었으면 거지. 들었고 안 들었으면 안 근데 들은 내가 거죠. 어떻게 그 말을 해. 네. 이러면서 이제 속내가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옆방에 박정훈 대령이 와 있다. 네. 대질하시죠. 그 대질 부분 왜 거부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 해병대 상하관에 있는 예. 사람들이 많아 사실관계 다툼하면 해병대 위신이 떨어진다. 그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여기에 출석하신 건 사령관으로 출석하신 게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하신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와 사령관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령관이 왜 나와? 그렇게 높은 계급이야 그게? 스스로는 그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가지고 저기 완강히 거부하고 그 해가지고 못하다가 예. 다 진술 줘서 날인다 하고 이제 끝난 뒤에 그때까지도 박정훈 대령이 안 가고 있었어요. 박정훈 대령은 아마 대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 계속 했다가 그 부장 검사가 직접 들어와서 김기환 사령관한테 조사는 다 끝났다. 네. 오늘은 끝났는데 그 박정훈 대령하고 그 옛날에 뭐 가족 같은 상하관계시던데 그 와서 인사나 하겠다 그런다. 그냥 뭐 저기 안부 인사나 하겠다는 건데 보고 가시라. 아, 보고 가라. 예. 그것도 안 된다. 아. 아니 뭐 박정훈 대령 얼굴 한번 보면은 뭐 폐가 망신하는겨? 예.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못 하겠다. 부하, 예전 부하. 난 걔는 얼굴 못 봐. 잠깐 인사하고 가려고 하면 뭐 필승하고 가야 되는데. 아, 불과 1년 전에 자기 부하였잖아. 네.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겠다. 못 받겠다. 그래서 따로 나와요. 공수처에서 박 대령하고 김 사령관이. 야. 따로 나가 따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너진 이래고도 사령관 노릇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군의 수치요.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어제 한겨레가 묘한 보도를 하는 어떤 겁니까? 여권 인사한테 취재를 했는데 네. 대통령 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그 작년 8월에 네. 그 대통령이 이 임성근 사단장 등 이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격려했다는 걸 여권 인사한테 얘기를 했다. 안보실 관계자가 여권 인사한테 얘기했다. 그걸 여권 인사가 한겨레 쪽에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와,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지금 경로설 자체가 김기환 사령관 비롯해서 국방부 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거는 안보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그 중에 한 분이 네. 안보실 한 분이 이번에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 당선자시니까 예. 임성득 네. 경북 봉화 영양에서 네. 당선되신 분이 네. 그분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3차례 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도 너무 잘 알아. 그 당사자가 와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여권도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한다. 예. 근데 한겨레가 이거를 일단은 저기 급하게 기사를 썼다는 인상이 드는 게 그 여권 인사나 안보실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일단은 지금 표결을 앞두고 언론이 좀 서두른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언론, 뭐 유튜버, 뭐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증거를 대방출하면서 28일 날 표결에
이 분위기를 달구는 이 기세가 완전히 용이 승천하는 기세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최혜병 관련된 모든 증거들, 모든 기사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네. 해병 여기에서 네. 대통령을 더 이상 방탄할 사람은 많아봤자 3사람이다. 3사람밖에 없습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님. 그다음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네. 온갖 폐악질을 다 하나죠. 그냥 정말 그 천인공노할 폐악질은 골라서 다 한다. 네. 박정훈 대령 구속도 무리하게 그것도 허위 사실로 구속시키려고 했다. 네. 예.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셋밖에 없다. 나머지 부하들 다. 그리고 일선의 해병대 병사와 대대장까지도 이젠 돌아섰다. 다 돌아섰다.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완전히 무너졌다. 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기도 공수처 와가지고 나중에 결국 대통령실 관계된 건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묵비권 행사했어요. 묵비권이지만 사실은 수사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정한 것으로 아마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박정훈 대령 재판에 유재훈 법무관리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번을 통화해놓고 네. 대통령실하고 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는 그 언론에 26번이라는데 그건 잘못된 수치고 예. 8월에 24번, 아하. 9월에 6번, 아이고. 30번 했어요. 30번 통화를 했다. 예. 근데 뭐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날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네.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사법정책 토론했다. 네. 야, 진짜 물병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어. 야,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게요. 예. 아마 본인도 법조인입니다. 저도 잘 알지만 법조인이고 제가 또 법무관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김동혁 단장을 비롯해서 어쨌든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지금 이렇게 급히 임명한 이후에 네. 예상되는 변화로는 자, 당장 수사팀에 대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은 감히 네. 직접적 개입은 못하지만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수처 사부가 네.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 공수처에서 나왔다고 봐야 아니, 되겠죠. 거죠. 당연하겠죠. 예. 심지어 보수 언론에 더 참신한 기사가 맞습니다. 동아, 동아일보, 중앙 참신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공수처에 빨대를 꽂은 건데 언론사가 그래서 나간 건데 이건 그 내부에서조차도 워낙 고립돼 있다 보니까 밖으로 저는 도움 요청을 하는 신호라고 봐요. 네. 공수처가 우리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가 있는 거죠. 처장 입장에서는. 네. 야, 정보가 새고 있잖아. 내가 언제 수사하지 말랬어? 그런데 왜 피의 사실 공표하고 이건 위법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런 것들은 감독하겠다. 하면서 그 일선 수사 검사들의 언론을 차단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온갖 행정 지원, 검사 좀 더 늘려달라, 뭐 행정 지원 좀 해달라. 네. 하나도 안 해줘. 안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차단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포위 압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면 공수처는 굴하지 않고 자기 하던 일은 계속 하겠지만 네. 사실상의 간접적인 에워싸는 견제를 해서 결국 수사 결과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든가 네.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옛날 윤석열 검사 같으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막 양심 선언하듯이 떠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제2의 박정훈이 나온다는 소문도 받아하고 공수처에서 예,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런 소문이 받아하거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가장 활용점정은 네. 대통령실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느냐. 예, 그게 공수처가. 뭐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예. 아마도.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을 수사했으면 전화 한 사람도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이건 표리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김계환을 정밀 타격해서 지금 무너뜨려 놨는데
그 다음 순서가 나는 이종섭 장관이라고 보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전 서서히 장관. 올라가는데 사실은 하세월입니다. 지금 속도로 잘 해도 네. 그 4명이면은 뭐 저기 뭐냐 여러 증인들 진술을 뭐 차례대로 받아야지 한꺼번에 그걸 역할 분담을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수처 하여튼 또 특검법까지 좀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슈도 좀 시간이 없지만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의 선을 좀 긋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전 위원장의 속내 의원님은 그 내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일단은 자신이 아직 그 지도급 정치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네. 몰라요. 아하.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총선 치러보니 네. 이거 보통 판이 아니거든. 네. 이거 그냥 되는 판이 아니네.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일단 당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이것도 갖다가 뭐 실수라도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움찔움찔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빠진 거 아닌가 하면 하고 말만 마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또 그 저기 아직까지 저 영향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거기에다가 저기 진짜 이 정권하고 맞짱을 뜨고 차기 지도자로 되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그거에 해야 대한 되거든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못해요. 직구 그거는- 얘기만 엄청 합니다. 예, 직구야 그거 뭐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검찰주의자고 네. 공수처 설립이라든가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그 검찰주의자로서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예. 최상병의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윤 대통령하고 같은 뿌리, 정신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저기 뭐랄까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국민한테 보여줄 만한 어떤 준비된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 지금. 네. 그런데 막연히 출마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소모되는 것 같고 소비되는 것 같고 이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이기심이 또 있고 자기 어떤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 2달 지나가지고 저는 뭐 이제 8월 전당대회라고 하니까 네. 그러는데 저는 결국은 결심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못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지금 같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예. 안 되죠. 이런 자세로는 뭐 무슨 당 대표를 합니까 자기가?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이제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 호련히 나타나서 예. 당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을. 예.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금 거의 끝나가니까 아하. 이제는 한동훈이 저기 뭐냐 2번째 메시아 정도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어떤 굉장히 그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진 정당이 그나마 어떤 보는 그 저 뭐랄까 만들어진 영웅 또 어떤 그 어떤 상상 속의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진짜 사이는 안 좋은 겁니까 진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랑 사이가 안 좋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예. 마리 앙뚜아네트 뭐 등등 그런 등등 때문에 그때부터 멀어졌다. 아이고 저 홍준표 시장을 윤 대통령이 만날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났거든요. 예. 그 중에 김건희 여사가 말을 많이 했는데 아하. 대화의 절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였대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겠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 만나고 나서 지금은 저 홍준표 시장이 무슨 메시지 내는지 다 보셨잖아요. 보고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자,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원권 강화 움직임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당원 뭐 주권국도 설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 이 당원 관련된 민주당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네. 독일 3인당이 당원이 14만 명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오. 100년 전통에 예. 100년이 넘는 독일 삼인당이 그래요. 예. 그게 유럽에서 가장 큰 정당이에요. 14만 명이면 유럽 네. 1등입니다. 아하. 우리 지금 저기 민주당 당원이 어떤 사람은 400만 명, 어떤 사람은 뭐 250만? 280만 명, 80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당 가입 이상 열풍이 요 몇 년 사이에 네.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 의사 표시를 당원 가입으로 하는 이게 뭐 거의 전 세계적인 이상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천장까지 닿은 느낌이다. 커져도 너무 커졌다. 너무 커졌다. 예, 이런 느낌을 어제도 얘기하던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틀은 과거의 그 구시대 정당 정치의 예, 틀을 그대로 예. 유지하고 예. 지역 기반 개파 정치, 특정 지역 출신의 패권 이런 어떤 과거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원 민주주의와 참여의 역량이 어느 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이걸 제대적으로 해서 정당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난 이거는 생산적인 고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대의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뽑는 거고 국회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당원들이 대단히 많은 어떤 그 참여 열기와 이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원 권한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인 개혁을 할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정당이 시민 속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질서라는 점에서 저는 블록체인 정당 같은 걸 한번 구상해봐라. 블록체인. 네. 예. 그 새로운 기술로 신경망처럼 의견을 수립하는 오.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그런 권한을 지역으로 돌린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생산적 뿔풀이 정치로 나가도록 유지해서 거기서 당원들의 참여 열기가 돼야 되는 거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중앙당이 뭐 당기위도 열고 무슨 또 대의원들 권한은 왜 이렇게 세고 뭐 이런 것들은 과도한 직권적인데 탈중앙에 이런 블록체인 정당을 우리가 한번 재탄생시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논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플랫폼 색다른 정당으로 논의가 되네요. 예. 이렇게 해야 이 열기를 다 받아 안을 수가 있다. 너무 크니까 지금. 주권국 하나 만들고 이러면서 굳이 대의 정치를 훼손하는 듯한 이질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체질을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시원했습니다. 네. 네. 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지금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6월 15일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는데요.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밌고 풍부한 코너들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디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네팔. 네팔? 네. 팔 4개입니다. 네팔.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와, 네팔 이거 웃어준 사람 처음이네요. 원래 사람들 안 웃고 저 있었다가. 재밌어. 근데 이런 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네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팔 잘 다녀오신 네팔, 겁니까? 인도 그리고 오만. 많이 갔다 왔네요. 네. 오만도 갔다 네, 오시고. 오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란이 암암리에 해동을 했을 때 네. 해동 장소로 쓰고 있는 나라예요. 아주 뭐 중요한 장소, 중요한 나라에 우리 알파고 기자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자비로 다니시는 거죠? 일부는 자비고 네. 나머지는 이제 출장 제안이 와요. 이거 좀 해줘. 해달라. 네. 딴 사람 가면 비싸게 하니까 너 네. 외국인 노동자로서 싸게 해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중동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 지금 사실은 이란도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고요. 국제사회도 좀 깜짝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란 대통령 그 라이시 어떤 인물이고 이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알파고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 이분이 혁명 예. 당시에는 왜냐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분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예. 이슬람 혁명.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라흐바르이라고 하는 예. 최고 종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최고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이라든가 네. 하메네이든가 다 이분의 선배들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선배들을 보고 그때 혁명 당시에는 열심히 했고요. 예. 다음에 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혁명 재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형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살짝 좀 약간 악명도 없지 않아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혁명을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죠. 이슬람 혁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큼 사형 판결을 이분이 사인했어요. 어허. 하여튼 다음은 이 사람이 어쩔 때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검찰총장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란의 검찰총장 같은 네. 위치다. 그리고 하만의 지금 현재 최고 종교 지도자이란 완전히 그러니까 단단한 손오발 관계. 선배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네.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만에는 지난 대선 때는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그 대선 자리에 앉혔고 이분이 좀 약간 무리하면서 대통령 됐어요. 그 무리하다는 말을 우리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란에서 선거가 있는데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냐면 네. 선거의 참여율. 예. 그래서 지난 대선 참여율이 40%밖에 안 됐었어요. 대선 우리도 그렇지만 이란도 대선은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 낮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40%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는 대선이다. 예. 전에 있었던 대선들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마네의 입장에서 같은 후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가 대선을 이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이번에 막으려고 좀 거기서 헌법을 지키는 위원회 같은 뭔가 기관이 있는. 헌법수호위원회. 네, 헌법수호위원회가 헌법수호위원회, 있는데 예. 그 위원회가 너무 좀 약간 무리해가지고 괜찮은 후보들을 막아놨어요. 막아내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음 종교 제거 지도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은 아시다시피 신학자들의 나라이거든요. 신학자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신학자로서의 타이틀도 있고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아예톨라 됐었거든요. 네. 아야톨라.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자가 검은색 모자예요. 그 검은색 모자의 의미가 뭐냐면 모함메드 사도의 피가 섞여 있어요. 종교 관련된 모자라고 봐야 되죠. 예.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모자가 있잖아요. 예, 어디나 예. 다니면 항상 예, 모자를 쓰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하마네이도 라이시도 검은색 소재를 쓰고 있고 그 장례식 영상들도 보시면 예. 레이시 대통령의 관 위에는 그 검은색 모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뭐 모함med 사드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배경이 있고 그리고 하마네이드 너무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자기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사고가 노후화된 항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 등 서방에서 너무 제재한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이런 비행기, 이 항공기 타다가 이래 된 거 아니냐라면서 미국 책임을 또 얘기하는데 미국은 또 책임 없다라고. 핵 개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네.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평론가님.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자리프 전 네. 외무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란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979년 이후 너무나 오래됐죠. 그럼요. 봉쇄를 했는데 그래서 이란의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악천후 상황에서 이런 낡은 헬기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태우는 결정은 너네가 한 거 아니야. 야, 그 날씨에 그 비행기를 태우면 그 항공기를 태우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내부 체제 단속용이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혹여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음모론 있잖아요. 네. 아니 헬기가 석 대가 떴는데 두 대는 멀쩡하게 착륙을 했는데 한 대만 하필이면 산악지대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거 내부 권력 투쟁과 관련된 거 아니야라는 네. 음모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좀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외부로 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저는 이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알파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 이 헬기 사고가 있었던 동네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줄파이라는 도시인데요. 아. 거기는 진짜 완전 산악지대예요. 아하. 우리 이란이라고 하면 왠지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하실 그냥 텐데. 느낌에 산악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근데 그쪽 북방 지역이거든요. 아.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부터 한 2시간 거리예요. 멀지 않네요. 네. 터키랑. 예. 예. 그 튀르키예로부터 아제르바이잔 지나가고 그 이란 국경이에요. 아하. 하여튼 줄파에서 진짜 헬기가 추락하면 거의 좀 약간 좀 구조가 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치. 거기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하필이면 또 산악지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은 그런 헬기에다가 태우냐. 네. 아니 원래 디폴트가 이거예요. 아,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러시아에서 구매했던 그 헬기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고 이 헬기에 네. 태우냐. 아니 러시아에서 샀던 헬기를 군사용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민간으로 대통령이 미가 쓰고 그 있는. 네. 운반용으로 쓰고 있는 헬기인데 왜냐면 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사용으로 그렇겠죠. 쓰고 예, 있는 예, 헬기. 예.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좀 전에 알파고가 뭐 얘기를 좀 해주긴 했지만 이 이란의 통치 구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1979년 혁명 전에 네.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그렇죠. 친미 친서방 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제 하에서 거기에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탄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메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야톨라. 아야톨라라는 명칭 자체는 알라의 뭐 증거, 알라의 신호 뭐 이런 뜻이어서 굉장히 최고 지도자한테만 수여되는 칭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야톨라 첫 번째 아야톨라가 호메인이었고요. 네. 그 호메이니가 당시에 이제 서방 국가 유럽 쪽으로 망명해 있는 상황에서 그 호메이니를 구심점으로 팔레비 왕조에 대한 어떤 반체제적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네. 79년에 그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탈모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변신을 하면서 호메이니가 구심점으로 딱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최고 지도자가 하메이니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하메이니가 지금 39년생이에요. 네. 연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종신이에요. 종신이지만 지금 연세가 너무 많고 그 업무 수행을 다 못할 경우에는 다음 최고 지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나이 많네요. 그렇죠. 라이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래는 거죠. 대통령 예. 라이시가 서열상으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야. 그 라이시 대통령 이전에 하산 로한이라고 해서 네. 그래도 온건파
서방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쪽이 정권을 8년간 잡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기억하시겠지만 이란 핵 합의, 오바마 행정부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란 핵 합의를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제 제재를 좀 풀면서 조금 이란이 숨통을 트이는 상황에서 다시 고삐를 죄게 된 게 라이시 대통령의 등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히잡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었고요. 예. 지금 그 상황에서 또다시 결국은 대통령이 다음 달 28일에 또 뽑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권한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란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다음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누가 뽑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 직속의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출마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야, 그렇게 다 있네요. 네, 지난 대선하고 총선에서 개혁적인 인물들 예. 조금이라도 아니 뭐 이란에서 진보적이라 해봤자 얼마나 진보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탈락시켰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온건파냐 또는 강경파냐, 그리고 최고 지도자급으로 누가 부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라이시 대통령의 사고의 진실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하. 혹시 알파고 대통령 후보로 어떤 인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으로서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맞출 수가 왜냐하면 없다. 예. 라이시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란이 역대급으로 국내적인 상황이 아수라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라흐바르도 그 하마네이도 어느 정도 아마 후회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 중간중에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수많은 시위가 있었던 거는 네. 이 라이시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이전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는 그 전문가 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88명으로 구성돼 있고 라흐바르를 하야시킬 수 있는 전문가위원회.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막았고요.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의 손주도 아야톨라히거든요. 아하. 그분도 그 위원회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아놨어요.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미 국내적으로는 너무 좀 약간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대통령 될 건지가 진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제대로 그 보여줄 만한 신호가 될 거예요. 상징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얼마 안 남았죠. 금방 결론이 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이 모즈타파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레비 왕조를 내쫓으면서 세습 통치를 종식시켰거든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우린 혁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메네이가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훨씬 그 내부 반발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권한을 가집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최고 지도자 아래에 정예군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가 있거든요. 결국은 돈이에요.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아, 여기도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를 위시로 하여 이 최고 지도자 요 그룹에서 이란 경제의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돈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내부가 지금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메네이 입장에서 무리하게 다시 강경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랬을 때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란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어떤 또 의미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형사재판소가 이 칸 검사장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 영장을 이렇게 청구할 이유가 있나요?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관이고요. 상설 그 전쟁 범죄라든지 반인도적 범죄를 재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타냐후하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2명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1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3명이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영장이 발부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장이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청구만 했다. 그렇죠. 3명의 판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시간이 꽤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엄청난 거죠.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ICC는 아예 전쟁 그렇죠. 범죄를 관할하는 그렇습니다.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쪽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마스야 뭐 서방 국가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이미 낙인을 찍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가뜩이나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이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방점을 제대로 찍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ICC가 지금 말씀처럼 뭐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회원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회원국도 아닌데 너희들이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거 하느냐라고 반발하는데.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회원국이든 말든 회원국들의 나라들에 가면 그 나라에서 체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ICC는 여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네. 법원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그렇죠.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그 영역 안에서 무슨 범죄를 일으키면 재판권 이런 문제네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ICC는 이 사람을 체포하자고 하면 오케이 가서 직접 가서 이스라엘에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ICC의 회원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죠. 예. 거기서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물어봤던 나라가 누구냐면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제일 이스라엘이랑 친근한 관계이고 이스라엘 무슨 일이 있어도 오케이 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 정도 아닌데 네. 이제 독일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ICC에서 지금 청구가 되는데 발부가 안 됐잖아요. 네. 진짜 체포 연장이 발부되면 영장에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독일한테. 네.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체포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흔들렸어요. 예. 아니 어떻게 독일이 그러냐. 독일이 그 죄책감이 많아서 이스라엘에 되게 잘하잖아요, 사실은. 반유대주의 프레임을 되게 가장 두려워하는 네. 나라가 독일이니까 독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네타냐후 총리가 난리가 났어요. 나 기분 더러워. 아니 그러니까 정말 괴물 같은 하마스하고 윤리적인 이스라엘 군을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둘 다한테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반유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타냐후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게 푸틴하고 동급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퇴진 운동이 엄청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냐면 네타냐후와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오히려 네타냐후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짐이 곧 이스라엘이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네요. 이런 당연합니다. 예. 네. 이 상황에서 관할권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네. 있어. 그럼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니들이 감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ICC 제재할 거야 이러면서 검사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비롯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ICC가 그동안은 이 124개 회원국이 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서방 국가에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식과 관련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애들만 잡아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니 ICC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야라는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체포영장 청구한 것만으로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예.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선 것 같은데 이게 바이든한테 유리한 겁니까? 대선하면 불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 무엇이든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 없어요. 유리한 거 자체가 없다. 예. 바이든이 어디를 만져도 다 더러워요.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지금 세계 정상들에서 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가장 수렁에 빠진 사람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이 정권을 안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비판하기 쉽거든요. 비판하고 말하기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본인한테 그래도 좀 유리한 표심을 줬던 아랍계가 등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바이든 퇴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바이든이 터무니없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동등한 위치로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네타냐후랑 그동안 네타냐후 조심해 너 지상전 하면 안 돼 민간인 학살 멈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또 네타냐후 편을 드는 거잖아요. 아랍계가 그럼 그렇지 바이든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바이든은 너무 입장이 그러니까 오락가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 바이든 얘기 좀 더 해보면 최근에 바이든이 그 루터킹 목사가 졸업한 그 명문 흑인 남자 대학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대선 때 바이든한테 몰표를 안겨준 곳인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면서요. 네, 조금 아니고 많이 달랐습니까? 흑인들한테 좀 표심으로 호소하려고 갔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술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나와서 네. 그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학생들이 반대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손으로 들고 똑같은 퍼포먼스를 이번에도 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가서 뭐 큰 이득을 못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흑인들 원래 바이든의 지지 계층은 청년, 네. 진보 그리고 흑인, 유색 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때문에? 가자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모어하우스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조지아주에 있어요. 조지아주는 일명 스윙 스테이트, 예.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바이든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데. 지금 400명이 넘는 졸업생 중에서 20명 정도만 박수를 쳤고 나머지가 다 등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참. 게다가 최근에 또 하버드대에서도 굉장히 이 가자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바이든한테는 지금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뭐 이스라엘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미국 언론사 AP통신 생방송 시설을 폐쇄하고 방송 장비를 지금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사를 읽을 때 저는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똑같은 거 알제지를 했을 때는 사람들 관심이 없었다가 AP를 하니까 와 이거 뭐냐고 이렇게 난리를 알자지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가 네. AP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기 알파고 기자님, 저는 알자지라 이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했으면 저희. 네, 자 AP 통신 우리 토마토 뉴스 다르죠. 네, 자 이 알자지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알자지라 방송에 AP 통신이 이제 관련 영상을 넘겼다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한 법 건데요. 위반 때문에. 지난달에 그 이스라엘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방송사의 취재와 보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방송 송출, 뭐 취재 다 차단하고요. 심지어 알자지라 그 사무소까지, 지국 사무소까지 다 폐쇄를 했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알자지라 폐쇄 당해가지고 취재를 못하니까 AP통신으로부터 영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 통신사로부터 언론사가 영상 많이 받고 언론 보도 많이 받거든요. 계약만 체결하면. 근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방송 중에 이런 식으로 그 장비를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AP가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언론사죠. 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뭔데? 비공식 고위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압박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비 돌려줬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보도 통제하는 거 이거를 국제 언론 단체에서 막을 수 있는 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거 웃긴 거 뭐냐면 제가 이거 터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터키 언론이 이거 우리를 왜 안 막아? 우리가 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막아줘야지. 좀 터키 안에서 국내 이슈를 쓸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래고 있더라고. 왜 터키 언론을 안 막는지. 네, 튀르키예는 안 막는다. 네, 이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비판을 해도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원하는 걸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유엔 결의안이 있어도 안 하지 않습니다.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네.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 또 이란, 또 이스라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 좀 언제쯤 좀 정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SNS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